결혼한 지 3년 됐고 돌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쿨한 시어머니고 시집살이 같은 건 우리 집에선 없는 일이라고요. 말씀만으로도 고마웠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3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시댁일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머니, 돈 사고를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 도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 했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했으니 괜찮다 하고 넘긴 적도 있어요. 남편은 그 일 겪은 후로 제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어머니가 주말에 부르셔도 상황에 맞춰 거절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절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특별히 시집살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호칭 문제로 한두 번씩 꼭 기분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참 맛있어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레시피 좀 가르쳐주세요. 반찬? 이거 뭐 레시피랄 게 있나? 감으로 손맛대로 하는 거지? 네 집에서 네 엄마가 이런 거 안 해줬냐? 바로 저겁니다. 네 엄마, 친정엄마를 저런 식으로 부르는 거요. 한두 번은 말실수인가 했어요. 사돈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돈 사고 치신 후로 남편하고 제가 시댁의 발길을 뜸하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사돈이라는 말 대신 꼭 네 엄마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얼마 전 엄마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 지역 특산품을 시댁에 보내셨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다니? 여행 가셔서 드셔보시고 좋은 것 같아 어머님도 드셔보시라고 보내셨대요.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엄마는 팔자도 좋다. 때마다 여행도 가고. 갑자기 기분이 또 팍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네 엄마라는 호칭이 좀 좋지 않게 들린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니? 그냥 다정하고 친근하게 부르다 보니 그렇게 부른 거지. 그렇게 부르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까짓 호칭 하나로 뭘 그렇게 따져. 할 말이 없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런 호칭은 듣기 좋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본인은 늘 성격이 쿨하다, 뒤끝 없다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쿨한 거라 생각하며 넘어가야 하는 건지 이해 못했고요. 그러다 아이 돌잔치 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그날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냥 평범한 정장 원피스였는데 연분홍색이라서 좀 화사해 보였어요. 반면 어머니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오셨고요. 남편 고모가 저희 엄마 보고 사돈 되시는 분 옷도 참 예쁘게 입으셨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보고 올케는 잔칫날에 왜 이렇게 우중충한 걸 입고 왔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잔치가 끝나고 시부모님 모셔다 드린다고 남편 차로 가고 있는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천박하게 밝은색 옷을 입고 다녀? 나이 먹었으면 고상하게 처신해야지 그런다고 젊어 보여? 전 처음에 저희 엄마 얘긴 줄도 몰랐어요. 말씀이 너무 심하셔서요. 제가 대꾸를 안 했더니 야, 네 엄마 말하는 거야. 네 엄마. 왜 그렇게 분위기를 몰라? 손주 생일 잔치구먼. 무슨 자기가 주인공이래. 제가 황당해하고 있으니까 괜히 저희 아이를 보면서 네 외할머니 참 푼수다. 푼수. 그치? 이러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저희 엄마가 오늘 뭘 그렇게 실수했나요? 얘 또 그러네. 네 엄마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지? 네 엄마라는 말은 다정하게 부르는 거랬잖아. 진짜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쿨하질 못해? 더 이상 말해봤자 저만 더 열받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엄마라는 호칭이 다정하게 부르는 거고 본인은 그런 것들에 쿨한 성격이라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댁에 도착했고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갔다 가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냥 가서 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애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집으로 가서 쉴 거면 여기서 인사드리자. 순간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면서 지금 나 말하는 거냐고 하시대요. 친근하고 다정스러운 호칭이라셔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자꾸 네 엄마 하시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으셨네요. 역시 어머니는 젊은 저희보다 쿨하셔서 그런가 또 이렇게 하나 배웠어요. 아이 데리고 집에 오는데 남편이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 엄마를 내 앞에서 네 엄마라고 하는 거랑 내가 당신 앞에서 시어머니를 네 엄마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시댁 제사가 있어서 큰 집에 갔는데요. 큰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하시다가 저희 집 제사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희는 제사 없앤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낸 지 오래됐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돼 제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를 하는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보고 남편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네 엄마가 나오래. 제사 시작한다고. 시아버님과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놀라며 절 이상한 눈으로 보시기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호칭을 항상 네 엄마라고 하셔서 제가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편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건데 뭐가 어떠냐고 하셔서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배워서 남편한테 해봤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편하고 다정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하시는 것처럼 남편한테는 네 엄마라는 호칭을 써요. 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앞에서 사돈 호칭을 왜 그렇게 하냐고 나무라셨고 큰아버님도 시어머니 보고 재수씨 며느리한테 집안 예절 참 잘도 가르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안 어른들 모두 사돈한테 네 엄마가 뭐냐고 그렇게 해서 어른 대접받냐고 한참 뭐라 그러셨어요. 제사 끝나고 어머니 절 부르시더니 나 골탕 먹이러 작정했냐고 하시길래 어머니 늘 하시는 레파토리 그대로 말씀드렸네요. 뒤끝없는 어머니답지 않게 뭘 이런 걸로 그러시냐고 쿨하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 저희 엄마 얘기할 때 꼬박꼬박 안 싸돈 하십니다. 언제는 네 엄마가 다정하고 편한 호칭이라서 쓰는 거라고 우기시더니 이제 저희 엄마를 다정하게 대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제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빴던 네 엄마 소리 안 들으니 속이 후련합니다. 딸 둘 시집 보내고 곧 퇴직 앞둔 남편과 그동안 못했던 취미활동과 운동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큰딸이 아이를 낳고 갑자기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겁니다. 처음엔 딸이 가깝게 살게 돼 딸이랑 사위, 태어난 손주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한두 번씩 손주를 우리 집에 맡기길래 제가 딸 사위가 바쁘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돌봐줬는데 그 횟수가 점점 늘더니 늦게 데리러 오거나 아예 우리 집에서 재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주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활도 없이 온전히 집에만 매여 있어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결혼 전 제가 딸들에게 당부했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주 봐주는 건 절대 못한다고. 바쁠 때 한두 번 엄마 손 필요하면 도와줄 순 있지만 나에게 전적으로 맡아서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손주는 예쁘고 좋지만 제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과 사위는 제 말에 알겠다고 했고 아이를 낳아도 절대 제게 맡기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요즘 베이비시터도 잘 구하면 좋은 분들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 태어나고 1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더니 저와 상의도 없이 우리 단지로 이사를 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에 보낸 겁니다. 물론 이사하는 거 저와 상의할 필요까진 없겠죠. 하지만 같은 단지로 이사 와서 단지 내 어린이집 등 하원을 부탁하고 데리고 있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거면 적어도 저와 미리 상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불쑥 딸한테 이런 전화 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엄마, 오늘 준이 하원시켜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여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부탁할게. 오늘 엄마 친구들하고 모임 있어. 진작 좀 얘기하지. 모임 낮에 하잖아. 모임을 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친구 만나고 와서 어린이집 가서 준이 데리고 집에 가면 되잖아. 모임을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낮에 친구들 만나고 들어와 저도 좀 쉬어야 하는데 저렇게 말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모임 후 손주 데려다 저녁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는데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한참 데리고 놀아주다 저도 모르게 손주랑 잠이 들었나 봐요. 잠깐 졸았나 싶었는데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딸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랍니다. 집에 왔으면 애 데리고 가야지 하니까 애 지금 자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재우고 저보고 내일 어린이집 데려다 주라고 하대요. 자기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렇게 손주 보는 일이 점점 제 몫이 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힘들다고 말해도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사정 좀 봐달라.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살면서 두 딸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지극정성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딸이라도 선을 넘는 것 같다면서 언짢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임신한 둘째 딸이 또 우리 단지로 이사를 온 겁니다. 임신해서 힘들다면서 엄마 옆에 있으면서 도움 좀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딸이지만 좀 너무하다 싶었네요. 집에 와 농담인 것처럼 나중에 자기 출산하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둥. 엄마가 언니 조카도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우리 아기 태어나면 나도 언니처럼 엄마 도움을 받을 거라는 둥 하길래 애 봐주는 거 힘들어서 더는 못한다고 말했더니 언니는 해주고 자기는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단칼에 안 된다고 자르냐고 차별한다며 섭섭하대요. 당연하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딸의 말이 저야말로 섭섭한데 말이죠. 주말에 손주를 딸내외가 데리고 있어 시간이 나길래 남편과 외식하러 교회로 나갔는데 큰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어렵게 휴가를 받았는데 겨우 사위랑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나요? 그래서 다음 달에 3박 4일로 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며 지금 비행기표 끊었다고? 그때 엄마가 애 좀 봐달라고 하는데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 못한다. 네가 알아서 시터를 구하든 시댁에 부탁하든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모처럼 나간 외식도 체해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앞으로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 하든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죠. 근데 묻지 말고 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매일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큰딸? 아빠인데 이따 아빠 좀 데리러 와. 회식해서 술 마실 것 같은데 아빠 차가 수리 중이라 대리도 못 부르고 거기 택시도 없어. 엄마? 엄마는 오늘 애 봐야지. 정서방? 어제 마트 갔는데 뭐 먹을 만한 걸 살 엄두가 안 나네? 요즘 물가가 말도 못하게 올랐더라고. 딸이니? 엄마가 계속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요새 물리치료 그런 거 받고 하려면 돈 많이 드나? 우리 막내딸 요새 뭐 먹고 살아?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좀 챙겨줘. 엄마가 조카 보느라 부엌일을 하나도 못해서 아빠 저녁에 거의 라면만 먹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딸과 사위에게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딸들이 제게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데 대체 왜 저러냐고. 엄마가 아빠 좀 챙기라고 하길래 난 애도 봐야 하고 임신한 딸 집에 와서 맨날 뭐 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빠한테 신경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3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딸과 사위 4사람에게 매일 전화해서 아프다. 요새 물가 비싸다. 집에 먹을 만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앓는 소리를 했나 봐요. 물론 어디가 정확히 아프다라든지 돈을 달라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계속 신세한탄, 하소연 비슷한 소리만 한 거죠. 남편의 앓는 소리가 효과는 확실했어요. 손주 봐달라는 것도 점점 줄더니 지난주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둘째 딸도 맨날 집에 와서 진을 치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힘들었는데 둘째 딸도 알아서 잘해먹고 사는지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네요. 딸도 딸이지만 사위들도 매일 전화하는 장인이 불편했겠죠. 제 몸은 편해졌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너무했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그런 절 보며 남편이 단호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서 엄마가 만만하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어른답게 지들 살림 챙기면서 살아야지. 지들 편하자고 애 맡기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있어. 앞으로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경제적으로 어렵네. 이런 앓는 소리 또 해줄 테니까. 우린 할 만큼 했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인생 즐기자고. 남편의 바람으로 2년 전 이혼했습니다. 불륜이라는 거 주변 얘기로만 들었지 막상 제 일이 되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는 남편 동창이었어요. 학창 시절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고 결혼 전 듣긴 했었는데 그 친구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고 남편은 그 친구 결혼하고 1년 후 저와 결혼했고요. 결혼 전 한 번 그 친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 말로는 학창 시절 친한 사이였지만 사귄 건 아니었대요. 그냥 친한 친구로 졸업 후에도 서로 만나 놀고 안부 묻고 그렇게 여느 동창과 같은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출근하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 지금 바람 피고 있구나 하고요. 그 시점부터 잠자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애 천천히 갖자 계속 핑계댔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혼이 결말이었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던 것도 감사할 일이었대 싶네요.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바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늘 그냥 친구라고 말했던 그 여자 동창이고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부부끼리라도 하기 힘든 낯뜨거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캡처의 증거로 남겼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했었네요. 무슨 소리냐고 발뺌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동창과의 불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하자였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이혼하기 싫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데 전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고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 동창과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 선언한 후로 말없이 외박하는 날도 많았고 집에 있을 때는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혼만을 원한다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절 무시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러다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건 남편의 불륜 여인 동창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 여자가 절 찾아왔더군요. 애정도 없는 남편하고 살아서 뭐해요?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만 용호를 놔줘요. 당신 같은 여자가 찾아와 할 말은 아니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불륜하는 주제에 당신 남편은 이런 거 알고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당신 남편은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고 와이프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다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 곧 이혼해요. 그러니까 용호 짐 빼지 말고 그냥 이혼해요.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라 마라 해요. 내가 이혼해주면 두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어쩔 건데요. 이혼해주지 않아도 우린 안 헤어져요. 그리고 우린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낼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이랑 더 오래 알았고 더 깊은 관계예요. 결혼해서 고작 1년 살았으면서 10년 넘게 함께 해온 나한테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본처 행세를 하려고 들죠? 아무리 버티고 용을 써도 어차피 이혼 안 하고는 못 빼길걸요? 나 용호에 임신했어요. 당당하다 못해 무례한 여자.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가서 제 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거기다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어도 이혼은 못할 정도로 사랑했던 남자가 이 사람 맞나 싶으면서 한순간에 정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한 날, 남편에게 살고 있는 집과 차, 결혼 후 함께 모았던 예금 전부를 위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제 뜻대로 해주고 빈몸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이혼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완전 남남이 된 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제 인생이 뭔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내놓고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과 신혼여행 때 입었던 커플티가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아이가 너무 좋다고 빨리 아이 갖자며 아이 낳으면 아이 이름은 이렇게 짓자, 널 닮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미래를 계획했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꿈꾸던 삶을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와 함께 이뤄가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지옥에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약이더군요. 조금씩 상처가 아물면서 일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죠.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고 꼭 병원이든 상담이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줬던 간호사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말대로 병원도 다니고 심리 상담도 받으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친구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친구를 만나러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절 지옥으로 빠뜨렸던 두 사람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로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2년 만에 본 전 남편은 외모와 행색이 얼마나 허접해졌는지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제게 잘난 척 비수의 말을 내뱉던 그 여자 역시 행색이 말이 아니었고요. 두 사람이 절 보고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하는데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요. 한눈에 봐도 건강한 아이가 아니더군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들을 마주쳤을 때 너무나 망가진 몰골과 행색에 어둡게 지쳐버린 표정을 보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진 않구나 싶었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더라고요. 친구와 만나 아까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남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의 업보가 아니겠느냐고, 다른 사람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면 자기도 지옥에 살가고는 해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 지난 인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친구 말에 여러 생각이 드네요.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고 못되게 굴면 다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딸만 셋인 집 장녀입니다. 자라면서 자매가 있어 친구처럼 참 잘 지냈는데요. 부모님은 항상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둘째랑은 2살 차이, 막내랑은 10살 차이 나는데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엄마가 어디서 점을 보고 늦둥이 임신하면 반드시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없어 아쉬워하는 게 눈에 보여도 우리끼리는 별로 싸우지도 않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빠는 술을 좋아하시는 편인데 술 마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이것들은 고추 하나 달고 나오지를 못했냐고 맨날 신세한탄을 그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죄인처럼 아빠 눈치를 살피는데 바빴고요. 저희 보면서 친구들 다 있는 아들, 나만 없다며 딸 줄줄이 있어봐야 시집 보내면 그만인걸, 어디 가서 아들이라도 하나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실 때도 있었는데 아빠의 그 소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서 치유가 됐습니다. 제 남편이 결혼 인사 와서 이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아빠한테는 이거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 아들 하나 생겨서 좋다고 매일 제 남편을 불러 남들이 아들과 한다는 것들 다 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우나, 낚시, 등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같이 술 마시기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빠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다니며 아들 노릇을 잘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불편하면 너무 하자는 대로 할 필요 없다 해도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결혼 2년 차, 남편도 아빠에게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말마다 부릅니다. 어디 좋은 포인트를 알아놨다면서 낚시를 가자 하는데 남편은 결혼 전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아빠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배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낚시가 재밌을 리가 있겠나요? 그냥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죠. 새벽같이 가서 낚시하고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전화합니다. 해장 겸 땀 빼러 사우나 가자고요. 그럼 또 일어나 같이 사우나를 갑니다. 하고 나면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주말을 이렇게 보내고 주중에도 누가 한우를 보내줬다, 전복을 보내줬다 이러시면서 집에 와라 해서 가면 또 술 한잔 하는 거죠. 남편은 금요일이 제일 싫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아빠가 어디 가자고 전화하니까요. 제가 아빠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그만 좀 부르라고요. 평일 일하고 주말 쉬는 거. 아빠랑 시간 보내면 저 사람은 언제 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쉬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그거야 아빠나 그렇겠죠. 사위 입장에서 장인과 함께 어딜 가는 게 쉬는 게 되겠어요? 남편이 지난 여름 회사 일 때문에 휴가도 없이 일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회사에 가야 하는 날이 많았고요. 아빠가 남편 여름 휴가 언제냐고 성하길래 회사에 일이 많아 휴가를 못 잡을 것 같다고 하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회사가 휴가도 없냐고, 제가 자기랑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보고 딸이라는 게 못됐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시길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연락해서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는 거 너무한 거라고 노동청 신고감이라면서 난리를 치셨나 봅니다. 남편은 겨우 하루 정도 휴가를 내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하루라고 말했는데 아빠 마음대로 2박 일정을 잡아놔서 남편이 그거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장인어른하고 매주 같이 뭘 하는 게 솔직히 말이 되냐? 그런 집이 있어? 진짜 아들도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당신 이해해. 나도 아빠가 너무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해봤는데 내가 당신하고 아빠 사이에서 이간질한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 진짜 미치겠어. 그럼 내가 아버님께 얘기를 좀 해볼게. 화를 내셔도 나한테 내셔야 맞지. 남편은 이제 아빠와 매주 보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아빠에게 뭐라 하든 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서봤자 아빠가 제 말을 듣지도 않으시니까요. 주말이 되고 또 어김없이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며 거기 가서 한 잔 먹고 하루 놀다 오자고요. 남편이 좀 어렵겠다고 본가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남편이 하도 안 찾아뵈서 안부차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알았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남편이 주말에 본가에 좀 갈 거라고 하기에 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매주 남편이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시댁에는 명절 때나 생신 외에 잘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주말에 남편하고 시댁에 가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쉬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요. 남편이 자고 내일 간다고 말했더니 또 삐지셨는지 알았다 하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요. 그렇게 한 달을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아빠가 주말에 우리 집에 오겠다 하시기에 이번 주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시댁에 또 가느냐며 남편 바꾸라 그러시대요. 왜 매주 우리 딸을 끌고 시댁에 가느냐고, 무슨 시집살이 시키냐고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매주 시댁에 가는 게 정상이냐고, 우리 딸 시집살이 하라고 결혼시킨 거 아니라면서요. 노발대발하는 아빠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자꾸 주말에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영미가 시댁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앞으로 저희 집은 저 혼자 가고 영미는 처갓댁 가라고 하겠습니다. 주말에 저 혼자 갔더니 남편 앞에서 그렇게 제 편을 들며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했던 아빠가 저 혼자 온 거 보고는 별로 반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쯤 하루만 남편하고 낚시 갈까 하는데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얘기가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은 느낌? 당분간 남편은 아빠에게서 해방될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장인어른과 사위 같은 관계가 되는 것 같네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됐습니다.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엄마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 빼고 아빠와 오빠는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 같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4개월 지나 엄마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빠 챙겨드리러 갔다가 누군가 살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빠에게 물어봤더니 만나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엄마가 떠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하시는데 정말 정 떨어졌었어요. 엄마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분이 아빠 이사한 집 살림을 하고 계실 정도면 엄마 투병하실 때도 만나고 계셨던 게 뻔하잖아요. 엄마 투병 중에 아빠는 병원에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 병원에 와봤자 아픈 엄마 보는 게 힘드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알아서 한다고 오히려 일찍 들어가시라 했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새살림 시작하신 걸 알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럼 언제까지 아빠 혼자 사시겠냐 그러면서 그냥 아빠 마음대로 하게 두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혼자면 오히려 자식들이 챙겨야 할 일도 많은데 누구랑 같이 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오빠 역시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잘 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긴 해요. 올케 언니 역시도 몇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고 가고 근데 올케 언니한테 뭐라 할 수 있나요? 올케 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지만 남인 거고 친아들도 안 찾아뵙는 걸 며느리에게 잘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빠가 아빠 알아서 잘 사시게 두라는 말 듣고 저도 그냥 아빠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투병하다 돌아가신 엄마만 불쌍하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올케 언니가 절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랑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오빠가 아버님 댁에 가서 같이 사시는 분 있는 데서 난리쳐서 그분 집 나가셨다나 봐요. 아버님이 니들이 나 그 사람하고 못 살게 하니까 그럼 이제 니들이 나 챙기라 그러셨대요. 제가 매번 가서 아버님 챙길 수는 없는 거고 아가씨도 딸이니까 아가씨 도리는 해야죠. 아빠가 새로운 분 만나 잘 살면 좋은 거라 말하던 오빠가 왜 그 집 가서 난리를 했냐니까 올케 언니가 좀 우물쭈물하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사는 분 아들에게 치킨집을 하나 내줬답니다. 그리고 차도 한 대 사줬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오빠가 찾아가서
돈 뜯어내러 이 집에 들어왔냐고, 꽃뱀이냐고 그분에게 뭐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같이 살던 그분이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꽃뱀이니 뭐니 모욕감 느꼈다고 아빠랑은 못 살겠다 나갔다 그러고요. 오빠는 아빠 재산이 엄한 사람들에게 갈까봐 가서 난리친 모양입니다. 올케 언니가 다녀간 이후 오빠가 수시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좀 챙기라고요.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가 가든 올케 언니가 가서 챙기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아빠 재산 한 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재산이요? 제가 알기론 대단하게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가 오랫동안 이모와 음식 장사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사업한다고 다니면서 돈 많이 까먹고 엄마가 메꿔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가 이런저런 재테크에 밝으셔서 사놓은 땅이 올라 목돈 생기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재산 불려 나갔던 거예요. 엄마 투병하실 때 제가 옆에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엄마랑 같이 장사를 했던 이모가 자주 병원에 오셔서 엄마랑 시간 보내고 아픈 와중에도 이모 보고 어디 투자해라 그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건강 잃고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엄마 그런 걱정할 정신 있으면 어떻게든 건강해져서 병원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라고 제가 다그쳤던 적도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살던 분과 냉전이 오래 갔나 봐요. 아빠는 오빠에게 니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그 여자에게 찾아가 빌든지 아니면 며느리 와서 수발을 들든지 하라고 난리였나 봐요. 올케 언니가 하다못해 또 절 찾아와서는 같이 아버님 챙기자며 아가씨는 아버님 재산 필요 없냐고 그러는데 하도 재산 그러니까 엄마 투병할 때는 엄마가 돈 없어서 찾아보지도 않았던 건가 싶으면서 얄밉더라고요. 엄마 병간호할 때 엄마가 그랬거든요. 자기 죽으면 너 혼자라 생각하고 아빠고 오빠고 다 인연 끊고 살라고. 내가 평생을 산 남편이고 고생해서 키운 아들 자식인 건 맞는데 둘 다 인간 되려면 멀었다고. 인연 안 끊으면 나중에 둘 다 네 짐 되니까 힘든 일 있으면 이모랑 의논하고 넌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셨죠. 그때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남편 아들에게 서운하고 투병 중이라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져서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 두 사람 모두 하는 짓이 너무 가관인 거예요. 올케 언니가 더 이상 아버지 수발을 못 들겠다고 한 건지 이번엔 오빠가 절 찾아왔더군요. 너 이렇게 아버지 나 몰라라 하는데 새언니 혼자 아버지 모시는 거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면 나중에 아버지 재산 네 몫은 없는 줄 알아. 내가 무슨 협조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식사 챙기고 집 청소도 좀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여다보라고. 오빠, 아빠 어디 편찮으셔? 뭔 소리야. 아프긴 어디가 아파. 엄마 아플 땐 그렇게 찾아뵈지도 않았으면서 왜 멀쩡한 아빠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보라 그래? 그거랑 이거랑 같냐? 그 여자 또 와서 아빠 재산 살금살금 가져갈까봐 가서 보라는 거 아니야. 나 아빠 재산 필요 없어. 오빠 다 가져. 나보고 아빠 챙겨라 마라 하지 마. 재산 물려받고 싶으면 오빠가 가서 잘하든가. 오빠는 제 말에 열받았는지 며칠 후 진짜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는 짓이 기가 막히고 둘 다 너무 진절머리 나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연을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심란해서 이모 가게에 갔습니다. 이모가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엄마 투병할 때부터 돌아가시고 바로 생긴 아빠의 새 여자. 그 알과 오빠가 재산 두고 싸우고 난장판 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가 듣고 있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모 앞으로 재개발 빌라와 토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아빠랑 오빠 인연 싹 끊고 나면 저주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형부도 그렇고 용우도 아주 못됐어. 지 엄마가 식당하면서 뒷바라지하고 키운 건 생각 하나 안 하는 거 봐. 오죽하면 언니가 나한테 네 몫을 몰래 남겨놨겠니? 언니가 병원에서 형부 여자 생긴 거 몰랐을 것 같아? 형부 재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호 자식도 미련한 거지. 멀쩡한 형부 재산 받으려면 몇십 년이 될지 알아? 형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수발 들라고 해. 형부 사는 동안 그 여자한테만 돈 쓸 것 같니? 그 여자 나가면 또 다른 여자 만나서 남은 돈 푼도 다 쓸걸? 너 엄마가 준 거 절대 말하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인연 끊고 네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아. 엄마가 가면서도 나한테 몇 번이고 당부했던 거야. 전 엄마가 재산을 따로 모아두신 것도 몰랐지만 엄마를 간병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가 건강해져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랬던 것 뿐이었는데 엄마 떠나면서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럴 줄 알았다 예상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금액이라 놀랍기만 해요. 엄마의 마지막 말대로 이제 다 인연 끊고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엄마를 편히 보내드리는 길이겠죠?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걱정과는 달리 남편과 어머니는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사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주의라서 결혼 전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고부 갈등은 전혀 없어요. 어머니는 일찍 시아버지와 이혼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웠다고 하시는데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아서 그런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일 좀 그만했으면 싶었대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일 하시다가 저 만나기 전 10년 정도는 작은 실내 포차 같은 걸 하셨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와 만날 때 어머니는 하시던 장사를 접고 쉬고 계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아들도 이제 다 키워 밥벌이 잘하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한다고 하니까 걱정 없고 본인 노후에 살 만큼은 버셨으니 쉬시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찬성이었고요. 저도 남편이 좋아하니 좋다고 생각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일은 안 하셨지만 아는 지인이며 친구분들이 많아서 같이 놀러 다니시느라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어려웠어요. 저 결혼 전에 주변에서 홀어머니 외아들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했는데 웬걸? 저희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아이 낳고 신생아 데리고 시댁 가야 할 때도 무조건 오지 말라 하셨고 아이들 좀 크고 나서도 차 밀릴 것 같으면 올 필요 없고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보러 간다고 하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아무튼 저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본다고 오셨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식사도 차려드리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방도 내어드리고 했는데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거라며 한 몇 년 놀았더니 노는 것도 지친다고 이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생활하시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시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근데 그건 전혀 아니시래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거랍니다. 사지욕심 멀쩡한데 놀기만 하는 게 너무 지겨우시다네요. 어머니,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는 사람이랑 같이 노래방을 한번 해보려고. 노래방이요? 근데 어머니 연세도 있고 노래방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게 뭐 있어? 예전에 다 하던 일인데 마침 같이 하자는 동생이 있어서 일단 계약했어. 예전에 해본 적이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시면서 내가 해봤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업하는 동생이 예전에 하던 일이라 어려울 게 없을 거라는 얘기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개업을 언제 하시는데요? 저희도 가봐야죠. 가게에도 와볼 필요 없다고. 그 말 하러 오늘 온 거야. 어머니는 저희와 의논하러 오신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오신 것 같은데 남편을 보니 정말 못마땅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가셨고 남편에게 노래방이라는 게 밤낮이 바뀌면서 하는 장사인데 어머니 연세에 힘드실 텐데 우리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벌써 가게 다 잡아놓고 장사할 생각 다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우리 말 듣지도 않는다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태도였어요. 아무리 사생활 각자 터치 없이 사는 모자지간이라도 너무 남처럼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 며칠을 고민하다 주말에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댁에 아무도 안 계시길래 시댁 가면 종종 물건 사는 동네의 작은 마트 사장님과 인사하고 지내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어머니 근처에서 가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딘지 아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알려주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간 곳은 노래방인 건 맞는데요. 그냥 우리 회식하고 친구들과 편하게 가는 그런 노래방이 아니었어요. 입구부터 묘하게 다른 느낌의 노래방. 가게 앞에서 진짜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있다가 제가 계속 가게 앞에서 서성대니까 어디 찾아왔냐 묻더군요.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제가 누군지 알았는지 당황하면서 어딘가 연락해놓으니 어쩌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시며 여길 왜 왔냐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하시는데 어머니 뒤로 젊은 여자들이 나오더니 아까 그 아저씨 차에 우르르 올라타더라고요. 그 인상 험한 아저씨가 어머니가 말한 그 아는 동생인가 봅니다. 어머니 못지않게 저도 진짜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일단 집에 가라 하시기에 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니가 하신다는 노래방이 그런 노래방인 걸 알았는지. 남편은 그러길래 뭐 하러 거기를 가냐면서 서로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모른 척 지내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가게 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무슨 일을 할 건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저와 결혼 전 실내 포차 같은 걸 하셨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런 비슷한 일을 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예요. 남편한테 결혼 전에도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유흥업소 같은 곳에 가지 않는 거요. 남편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걱정하지 말라 했었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그런 거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런 가게를 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까 솔직히 겁나요. 아이들뿐 아니라 제 주변에도 정말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요. 남편은 저와 약속한 대로 그런 가게 가지도 않고 막말로 누가 억지로 끌고 가도 안 가는 사람이라면서 어머니 일은 어머니 일이고 우리는 그냥 신경 끄고 살면 그만이라 말하지만 남편 말에 설득도 안 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아이도 잘하고 제가 취미 이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오래 준비하고 지난해 작은 디저트 공방을 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공방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수십 차례 매물을 보고 다녀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방 대신 문화센터 강의하면서 좋은 매물 있을 때 다시 알아보자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고 했죠. 부동산 사장님이 언니 같은 분이셨는데 본인 가게처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가능하면 그 부동산 통해 가게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얼마 후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친동생 건물에 가게 자리가 하나 있는데 보겠냐고요.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위치와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날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인테리어도 예산에 맞게 좋은 조건으로 잘했고요. 첫 달부터 수강생도 생각보다 많아 시작부터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 하는 공방이라서 그런지 가끔 의도를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건물주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 하면서요. 가끔 공방에 오시면 차도 한 잔 대접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이혼남이더라고요. 이혼한 지 5년 됐다는데 저 역시 혼자 딸을 키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이들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고 얘기도 잘 통해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제가 가게 알아보러 부동산에 자주 다닐 때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이 남자 누나가 같은 여자가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 같다며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마침 남친 건물 계약 만료되는 가게가 있어 그 매물을 저한테 소개해 준 거더라고요. 전 가게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 계약한 거고요. 전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절 좋게 봐주신 부동산 사장님 덕분에 좋은 가게와 좋은 인연까지 알게 돼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지하게 재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재혼 생각은 해보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갖길 원했고요. 그 사람은 재혼해서 가정을 합치는 건 기다려줄 수 있다며 다만 우리가 사귀고 있는 걸 아이들도 알고 가깝게 지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괜찮다 싶었어요. 넷이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딸 문제입니다. 그 사람 딸은 중학교 3학년,
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제 딸은 언니가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 딸은 그다지 저희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요즘 한참 예민한 사춘기라서 아무래도 감정 기복이 클 시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제 딸은 아빠가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는 이혼했지만 연락하고 지내는 엄마가 있고 그 엄마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대신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사람이 다 같이 만날 때는 묻는 말 외에는 말 수도 없고 저와 제 딸에게도 별 호감을 보이지 않기에 급하지 않게 아이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천히 가보자 노력했는데요. 그 생각은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사춘기 여중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아이가 제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공방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아줌마 가게 처음이지? 유진이가 가게 찾아와줘서 너무 기분 좋은데? 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줌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요? 아이의 차가운 대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나름대로 친해보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린애 수준이 아닌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가게에 일부러 왔죠? 아빠가 이혼한 사람인 거 알고 아빠랑 잘해보려고. 아줌마랑 아빠가 잘 되면 아빠 재산도 아줌마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어린애가 하는 말이라지만 참 황당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지만 조금 과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아빠가 이혼한 건 여기 가게 들어오고서 알았다. 아빠 재산 같은 건 지금도 관심 없고 아줌마도 먹고 살 만큼은 있다고.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더니 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더라고요. 아줌마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죠. 전 아빠가 아줌마랑 재혼하는 거 싫어요. 아줌마랑 재혼하면 나는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데 제 엄마는 따로 있고요. 아줌마는 분명히 저와 아빠 사이를 이간질해서 절 아빠에게서 떼내고 결국 날 엄마에게 보내려 할 테고요. 난 엄마한테 가서 살아도 상관없는데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사는 건 절대 안 되게 내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제가 왜 그리 싫은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 엄마 때문이라면 더욱더 제가 설득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유진아, 네가 싫든 좋든 난 지금 네 아빠와 재혼할 생각 없어. 그런 걱정으로 왔다면 걱정 말고. 근데 너 여기 온 거 아빠가 아시니? 왜요? 제가 여기 와서 아줌마한테 이런 소리 했다고 아빠에게 이르시게요? 내가 뭐 하러 이런 걸 아빠에게 일러? 너 혼내주라고? 그런 건 너무 치사하잖아. 아빠는 너 지금 학원에 있는 줄 아실 텐데 나중에 학원 안 간 거 아시면 넌 아빠에게 학원 안 가고 어디 갔다고 말하려고? 그럼 너 거짓말해야 할 텐데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아이는 가만히 절 쳐다보더니 묻더라고요. 아줌마는 왜 이혼했어요? 난 이혼 아니고 사별이야. 너 사별 알아? 하늘 날아간 거. 아줌마, 나 아빠한테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아빠가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아줌마 가게 갔었다고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말 아빠한테 이르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이 엄마와는 서로 싸우고 못 볼 꼴 보면서 그렇게 이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 엄마가 혼자 살고 싶다고 아이는 남편에게 돌보라고 하고 외국 어딘가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도 아이 엄마 나쁘게 말한 적 없고요. 그냥 삶의 방식이 달라 이혼했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아이가 아빠의 재혼을 절대 막겠다. 절 찾아온 걸 보면 아빠와 딸 사이가 좋았기에 그런 거겠죠. 아이 마음에는 1년 남짓 만난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아빠를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아이들끼리 자매처럼 서로 친해지고 우리 딸도 그 사람을 아빠로 그 사람 딸도 저를 좀 더 편하게 대하는 날이 온다면 재혼이라는 거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은 정말 환상 같은 이야기일 뿐인가 봐요.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난관이 재혼에는 있었네요. 결혼식 한번 치르고 나면 인간관계 정리된다는 말 있잖아요. 연락 한번 없다가 결혼 때만 되면 귀신같이 연락해 뜬금없는 청첩장 보내는 사람도 있고 나는 축의금을 했는데 내 결혼식은 축의금 먹튀 등 손절 사례 들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인간관계 손절하게 되는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렇게 마음 상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개 모임도 하고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무리가 있습니다. 저 포함 8명이고 분기별로 회비 걷어 여행도 다니고 경조사 서로 챙기고 그런 사이입니다.
8명 중 2명은 결혼했습니다. 물론 2사람 결혼식 때 회비에서 축의금도 했고 각자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봉투를 따로 하기도 했고요. 모임에서 3번째로 결혼하게 된 저는 결혼 날짜 잡고 청첩장 전할 겸 다 같이 만나 저녁을 샀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결혼하게 돼 휴일에 시간 내서 올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곳이 서울에서 먼 곳이고 예식이 일요일 오전이기에 혹시 아침 일찍 오는 게 부담될 것 같아 토요일 숙소를 제공하고 싶은데 일정이 어떨지 물었죠. 제가 결혼하는 지역이 관광지이기도 하고 제 결혼만 보러 먼 길 오는 게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 온 김에 휴가처럼 1박 2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한 거였습니다. 친구 2명은 그날 일정이 있어 1박 2일은 어려워 봉투만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6명은 제 제안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숙소까지 제공해줘서 뜻하지 않은 여행까지 한다며 오히려 고맙다고 했고요. 2사람씩 쓰면 될 것 같아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주말이라 숙박비도 비싸서 사실 축의금은 안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와주는 게 고마운 거라 기분 좋게 예약했죠. 결혼식 당일 친구 5명이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어제 와서 재밌게 보냈냐고 했더니 좋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와야 할 친구 1명은 보이질 않고요. 그래서 1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결혼식장에 아마 못 올 것 같다고 그냥 우리끼리 사진 찍자면서 그렇게 식전 사진도 찍고 결혼식 후에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갑자기 못 올 사정이 생겼나 싶었는데 결혼식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패배까지 하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피로연하는 식당에 가서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제 와서 뭐 불편한 건 없었는지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서요.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절 보더니 밥도 맛있게 잘 먹었고 어제도 배려해줘서 숙소에서 잘 묵고 간다며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도 별말이 없고요. 늦지 않게 올라간다고 하기에 신혼여행 다녀와 보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고 식당에 갔는데 아까 못 온다고 했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 너무 반가워서 애들이 너 못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왔냐고 애들 지금 갔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친구가 따로 왔다는 겁니다. 옆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자긴 남편하고 왔다고 하면서요. 작년에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친구 남편은 그 친구 결혼식장에서 한번 얼굴 본 거라 기억에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와줘서 고맙다고 맛있게 드시라 하고 그 친구와도 인사를 했어요. 예식을 마치고 축의금 보는데 5명 친구들은 다 봉투가 있는데 남편하고 왔던 친구 봉투는 없더라고요. 회비로 내는 축의금 말고는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와준 성의가 고맙다 싶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결혼식장에 와줬던 5명의 친구 중 1명이 집 잘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못 온다고 했던 친구를 봤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걔 남편하고 같이 왔지? 같이 와서 밥 먹고 있길래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랬지. 근데 영은이는 남편하고 따로 온 거야? 진짜 말도 마. 너 결혼식 날이라서 우리가 그냥 넘어간 거지. 우리 걔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무슨 일 있었어? 남편 옆에 있던 사람들 봤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라고 인사시키는 사람 말고는 기억이 안 나긴 했지만 옆자리 남자들 몇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친구 말을 듣고 있으니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다 같이 만나 KTX 타기로 했는데 역에 남편과 같이 왔답니다. 같이 내려가면 남편은 오늘 어디서 묵냐고 했더니 제가 잡아준 호텔 있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둘씩 쓰라고 3개를 잡아줬는데 너희 남편은 어쩌냐 했더니 자기가 남편하고 방을 쓰고 방 하나를 추가 인원해서 3명이 쓰면 안 되냐 그랬답니다.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 친구 하나가 희생했고요. 근데 그 인원 추가금마저도 모르는 척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왔으니 너는 남편하고 놀면 되겠다 하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놀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남편이 갑자기 어떤 남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더랍니다. 자기 친구들인데 같이 조인해서 놀자고 불렀다며 자기는 유부남이지만 여기 친구들은 다 싱글이라 자기가 일부러 이런 자리 마련했다면서 횟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친구들이 됐다고 친구 역시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여행도 즐거운 거라며 억지로 끌고 갔었나 봐요. 거기서 그 친구 남편하고 그 친구들이 술 퍼마시고 친구들에게 되지도 않는 농담 던지고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친구들이 알아서 놀라고 하고 택시 타고 와버렸대요. 호텔 와서 다들 불쾌해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이 취해서 나오라고 계속 연락하고
자기 친구들 불렀는데 왜 가냐고 진상 떨고 그랬답니다. 아침에 체크아웃 하기 전에 친구에게 예식장 안 가냐고 연락했더니 남편이 어제 술 마시고 뻗어서 못 일어난다고 먼저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5명 먼저 왔던 거더라고요. 어쩐지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식 끝나고 친구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그제야 그 친구가 남편하고 식당에 들어오더래요. 숙취 심한 얼굴로. 근데 남편 뒤로 어제 봤던 그 친구들도 같이 들어오더랍니다. 친구들이 너무 놀라 밥 먹다 말고 자리 피하려고 하는데 오더니 나가서 해장술 한 잔 더 하자는 둥, 여기 얼큰한 국물 없냐는 둥, 여기까지 와서 그냥 올라가면 섭섭하다는 둥, 진짜 참다 못해 그냥 다 나오다가 절 만난 거였더라고요.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어요. 축의금 회비로 때우고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냐고요. 예식장이 무슨 해장국 집인가요? 친구 말 듣고 걔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 있죠. 야, 너도 결혼했으니 나 이해할 거야. 남편 두고 1박 2일 친구 결혼식 간다고 하면 남편이 허락할 것 같아? 그래도 난 네 결혼식 꼭 참석하려고 남편까지 시간 내서 같이 간 거야. 거기다 남편 친구들 시간 내서 애들 소개해 주려고 우리 남편이 미리 다 준비한 건데 걔네 진짜 예의 없이 굴어서 내가 다 민망했다. 내 결혼식에서 왜 애들 불편하게 하냐고. 걔들이 언제 남자 소개시켜달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묵으라고 한 호텔에 상의도 없이 왜 남편을 데리고 와? 애들이 예의 없는 게 아니라 너랑 남편이 진짜 예의 없는 거지. 너 서운하다. 멀리까지 가서 축하해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뭐가 서운해? 너도 네 남편도 애들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뭘 잘못했다고? 남편은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과를 하냐? 싫어. 난 사과할 이유 없어. 오히려 애들이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야지. 남편도 화 많이 났는데. 사과하기 싫어? 싫으면 나도 너 안 봐 이제. 친구는 제 말에 씩씩거리면서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용 대충 보니 남편 어쩌고 하고 있어요. 역시나 아무도 그 글을 읽지 않죠. 누가 걔를 상대하겠어요. 진짜 남의 결혼식에서 이 무슨 거지 같은 짓인가요? 결혼식으로 저도 인간관계 다시 생각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키워온 애들이고 결혼하면서 남편 동의하에 데리고 결혼했고요. 친정엄마는 털 알레르기가 심하셔서 본가에 있을 땐 개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웠어요. 제가 집에서 독립해서 살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한 마리는 12년, 한 마리는 8년 됐습니다. 결혼하고 남편도 개를 좋아해서 신혼집에서 데려온 건 문제될 게 없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개들은 사료 대신 생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죠. 문제는 개 먹을 생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 놓는데 입덧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료로 바꿔볼까 시도를 해봤는데 2마리 모두 사료는 아예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마스크 2겹에 장갑을 끼고 어떻게든 생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비위가 상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임신하고 갑자기 달라진 제 모습에 저도 많이 놀랐고요. 남편에게 부탁도 해봤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잘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본 일이니까 남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든 사료로 바꿔보라고 했지만 안 먹는 걸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생식을 만들고 나면 제가 밥을 아예 못 먹겠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닭과 오리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몸무게가 걱정될 수준으로 빠졌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놀라서 개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태 한 번도 개를 키워보신 분이 아니라 개를 맡기기엔 좀 불안한 게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가실 때 사료는 절대 안 먹는 개고 하루 2번 산책도 시켜줘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지낸 가족 같은 애들을 보내고 나니 너무 허전해 한동안은 우울증 비슷한 게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제 몸 잘 챙겨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고 개 데리고 오면 된다고 옆에서 절 계속 위로해줬고요. 너무 힘들었지만 일단 건강한 출산이 제일 중요하기에 몇 달을 버텼습니다. 잘 있다는 소식 듣고 시댁에 보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 길 왔다가 또 개 보고 그러면 마음만 슬퍼진다고 사진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셨고요. 입덧이 좀 잠잠해지고 이제 먹을 것도 잘 먹고 특별히 비위 상하는 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서 간만에 아이들 생식을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샀습니다. 전처럼 생식 만드는데 전혀 비위 상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나 입덧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생식 만들었는데 비위가 안 상하더라고. 어머님 댁에 맡겨둔 애들 데리고 오자. 출산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출산하고 데리고 와도 되잖아. 막달이면 몸도 무겁고 걔한테 이런저런 신경 쓰면 힘들어. 힘들게 뭐 있어. 어차피 아이 태어나면 같이 지내야 하는 건데 미리 데리고 올래.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남편은 일단 자기가 시댁에 가서 걔 잘 있나 보고 데리고 올 테니 저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혼자 집에 온 거예요. 제가 걔는 왜 안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출산하고 나서 데려가랬다고 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어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걔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결국 나중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걔를 한 번도 안 키워보셔서 데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외삼촌 댁에 당분간 맡겨두셨답니다. 제가 난리치니까 주말에 외삼촌 댁에 가서 데리고 오자면서 절 안심시키더라고요.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제가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같이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외삼촌은 한적한 국도변에서 중국집을 하시는데요. 가는 길 내내 어머님은 외삼촌 집이 마당이 넓고 굳이 산책 안 시켜도 뛰어놀기 더 좋은 곳이라며 밥도 사료는 절대 안 주고 네 말대로 생식인지 뭔지 그런 거 잘 챙겨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걔들은 거기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도착하고 나서 식당에 들어서니 저희 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딨는지 물었더니 외삼촌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면서 뒤에 있다 그러셨고요. 가보니까 뒷마당에 목줄을 메고 있고 옆에는 사람 먹다 남은 짬밥 같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외삼촌에게 물었더니 하도 짖어서 잠깐 풀어놨더니 바람 쐬러 나갔는지 안 돌아왔대요. 원래 걔는 집 잘 찾아오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 잃어버린 건지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데려가신다고 했냐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봐주시는 거냐고 하면서요. 어머니는 처음에 제게 미안하다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걔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소란을 떨고 있냐고 애 임신해서 곧 엄마 될 사람이 걔 끌어안고 뭘 어쩌자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외삼촌이 남편에게 연락한 건지 남편이 와서는 절 데리고 가는데 걔는 두고 타라 그러는 겁니다. 데리고 갈 거야. 왜 두고 가라 해? 얘를 여기서 키우라는 거야? 저렇게 더러운 걸 집으로 데리고 가서 뭘 어쩌게. 내가 여기서 목욕시키고 병원 데려가서 이상 없나 확인하고 데리고 갈 테니까 오늘은 그냥 두고 가. 차라리 나도 안 데리고 간다고 해. 내가 얘 두고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내가 죽든 말든 어떻게든 데리고 있었어. 넌 애 엄마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애보다 걔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남편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개를 키워본 적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 유난 떨지 말라는 말뿐이고요. 어떻게 가족처럼 함께 산 애들을 저런 취급을 한답니까? 하루 종일 울었더니 머리가 무겁고 배도 아프고 그래요. 개 때문에 갈등 생기는 집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습니다. 일단 외삼촌 집에서 우리 뭉치는 데리고 와야 하고 또 사라진 우리 막둥이 찾아야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늘 힘들었고 전 감사하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르고 지냈습니다. 대학 갈 때 친구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대학은 가야 한다고 등록금을 보태주셨어요. 친구는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먼저 유학을 가 있던 오빠에게 가서 전공 공부를 더 했습니다. 친구와 전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자주 보진 못해도 전화나 메일로 안부를 묻고 지냈고요. 친구는 취업 후 종종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저와 오빠가 모두 해외에 있어 쓸쓸하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고마운 일이죠. 부모님도 친구를 기특해했고 부모님도 친구를 딸처럼 많이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친구를 봐와서 잘 아는데 친구 가족들은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 친구가 좋은 사람과 자신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길 바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부끄럽고 싫은데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들 보기를 원한다고요. 자기는 벌써 남자친구 가족과 몇 번 만나서 더 이상 가족들 소개를 미룰 핑계도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면 가족과 만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남자친구에게 사정을 잘 말하고 가족에게 소개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 만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겐 부모님 같은 분들이시고 저희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시니 먼저 남자친구를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곧 본인 가족들에게도 소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길래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난감해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그 애를 딸처럼 생각한다지만 친구 부모님보다 먼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엄마가 잘 얘기해보겠다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한편으로는 가족이 얼마나 의지가 안 되면 남인 우리 부모님에게 남친을 먼저 보여주려고 할까 싶어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간에 2번 정도 부모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 보는 건 1년도 안 됐지만 친구를 못 본 지 3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친구가 결혼한다던 남친도 보고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혼까지 한다면 식장에서 직접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했습니다. 귀국 날짜가 잡히고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는 제 연락에 반가워하면서 곧 결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남친하고 같이 만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남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나 보더라고요. 친구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를 잡자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뻐 잘 됐다고 나도 곧 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얼른 가서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약간 놀라면서 벌써 한국에 오냐고 그러는 겁니다. 크게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튼 몇 주 후 한국에 갔고 엄마가 친구 남친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선혜가 남자친구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고 소개하더라고. 평소에도 내가 가끔 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혜도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가 했어. 나도 선혜가 편하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는데 남친 만나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라고 소개하는 건 좀 아니지. 친부모도 아닌데. 선혜 남자친구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내가 선혜에게 우리가 친부모도 아닌데 엄마 아빠라고 소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선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라 말했다고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래? 미리 다 얘기한 거고 남자친구도 알고 있는 거면 뭐 오해할 건 없겠네. 근데 이상한 게 같이 저녁 먹고 나왔는데 발레 탄 아빠 차가 먼저 나왔거든. 근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우리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선혜라고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먼저 들어가세요 하면서 주인은 제가 바래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의아했다면서 저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물어보려 했는데 일이 바쁜지 계속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친구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혹시 시간 되면 점심이라도 할까 싶어 친구에게 연락했죠. 친구에게 회사 앞이라고 했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급하게 나왔는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사원증에 있는 이름이 친구 이름 아닌 제 이름이었습니다. 친구와 제가 같은 성씨라서 완전 같은 이름이 된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물었더니 점을 봤는데 이름 때문에 뭐가 안 좋다고 해서 개명을 했는데 나와 부모님이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찝찝했는데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혹시 제가 네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역시나 엄마의 촉이 맞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구가 제 이름으로 개명하고 저인 척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친에게도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인 것처럼 했던 겁니다. 자기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 보러 간다고 남친이 데려다 주면 저희 부모님 집에 왔던 거더라고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모님이 널 참 예뻐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했냐고 했더니 친구가 남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기가 부끄럽고 자기 집 사정을 알면 헤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름하고 똑같이 개명한 건 정말 취업 전에 점을 보러 갔다가 개명하라는 말을 듣고 한 거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개명하면 내 인생도 너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럼 개명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네. 너 정말 웃긴다. 그 친구 얘기는 이렇습니다. 개명 후 취업하고 남친을 사내에서 알게 됐는데 가족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빠는 유학 중이고 우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맞대요. 근데 알고 보니 남친이 저희 오빠랑 중학교 동창이었답니다. 남친이 친구 이름을 다시 보더니 네가 걔 동생이냐길래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고 하고 사귀고 난 후로는 속인 게 들킬까봐 솔직하지 못했고 언젠가부터 자기가 그 집 딸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렸답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제 행세를 하면서 남친과 미래를 꿈꾸다니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라 했냐고 하니까 저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하려 했다네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한국에 올지 몰랐던 거겠죠. 사실 내년쯤 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야 제가 한국에 왔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반기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까지 본인 거짓말에 이용해 먹은 친구가 너무 괘씸하고요. 엄마는 이런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친구에게 당장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시간을 달랍니다. 시간을 주면 네 결혼이 될 것 같냐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남친에게 다 말했는데도 네 남친이 너와 결혼한다고 하면 잘 살라, 축복하고 너와는 인연을 끊을 생각이지만 넌 끝까지 남친에게 솔직하지 못할 거 제가 나서서 남친에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연락이 없더군요. 내일 친구 회사로 찾아가 친구 남친을 만날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까지 그 친구 거짓말에 이용당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오늘 체험학습을 간다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분주하게 아침을 보내고 홀로 집에서 늦은 아침을 먹는데 시누이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댁과 함께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는데 1박 2일 동안 부모님과 같이 다니느라 언니 고생 많았겠다며 기프티콘을 보냈더라고요. 신우가 보낸 선물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익명을 빌려 이곳에 털어놓고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제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곳에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는 편인데 가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댓글, 정말 삶을 현명하게 살고 계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감정이 어떤 건지, 왜 이러는 건지 깊은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돈 없는 집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싸우고 아버지는 술과 폭언, 남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정말 너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결심한 게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살던 집이 방이 하나라서 제 방도 따로 없이 거실에서 지냈는데 새벽에 안방에서 술 마신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있으면 거실 구석에서 이불 쓰고 벌벌 떨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자라 중학생 때는 부모님이 싸울 것 같으면 자다 말고 몰래 뒷마당에 나와 가로등 밑에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부모님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등교했습니다. 아침밥 같은 거 챙겨주는 사람 없었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학원이나 독서실 갈 형편은 안 돼서 학교 끝나면 시립도서관에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 집에 왔죠. 밤길이 무서워서 집까지 맨날 뛰어서 왔고요. 고작 16살 중학생인 딸이 밤 10시 넘어 집에 오는데도
누구 하나 어디 갔다 왔냐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야간에 식당 일하러 나갔다가 새벽에 오고, 아빠는 이미 취해서 방에서 자느라 저한테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 대학 가고 부모님 주변에서 대단하다,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때 처음 부모님께 잘했다는 칭찬 한번 들을 수 있었네요. 대학 시절에도 집안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제가 과외로 학비 벌고 그렇게 여유 없는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만난 선배가 제 남편입니다. 군대 다녀와 복학해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 기간 도서관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사귀게 됐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귀자는 말했을 때도 전 싫다고 했어요. 돈 벌어야 하는데 무슨 연애가 가당키나 할까 싶었었거든요. 남편은 저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지 매사에 여유 있고 친절하고 매사 전전긍긍하는 게 일상인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제가 과외 알바하러 가면 기다렸다가 밥도 사주고, 제가 바쁘다 거절하면 나중에 먹으라고 손에 뭐라도 들려주고 그랬어요. 사귀면서 제 집안 사정도 다 알았는데 가난한 게 무슨 부끄러운 거냐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란 너를 스스로 자랑하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2년 사귀고 전 취업했고 남편은 대학원 진학해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 되고 월급을 받으니까 아직 학생인 남편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같이 좋은데 놀러가도 예전보다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사귀면서 제 성격도 조금씩 밝게 변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정하고 예의 있고 남 배려하는 분들이었고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와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시누이도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착하고 구김없이 밝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에 8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딸이 커가고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시댁에 가면 언제나 예쁨 받고 원하는 게 있으면 모두 들어주려 하고, 아직은 어린애라서 가끔 때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시누나 시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 이해하고 수긍할 때가 많고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하고 비슷합니다. 제 딸이 뭘 사달라고 하면 남편은 필요한 거라면 흔쾌히 사주고, 좀 무리한 걸 요구하면 다정하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아빠인 제 딸이 너무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가 떼쓰면 그냥 야단치고 혼내는 게 먼저거든요. 아이를 혼내고 나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꼭 필요한 건데도 사야 한다고 하면 일단 화부터 내고 핀잔부터 주던 엄마, 그래서 전 필요한 게 있어도 요구하지 못했어요. 아이 대하는 제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싶어 자책에 빠집니다. 신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무지고 밝은 신우를 보면 제 딸은 절 닮지 말고 신우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신우와 시어머니가 둘이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도 들고요. 전 엄마와 저런 유대가 전혀 없어서 우리 딸과 저런 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우에게 온 카톡 선물에 눈물이 난 것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1박 2일 시댁과 놀러 갔다 온 거 저 정말 좋았습니다. 여행 가면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가 좋은 거, 저 먹고 싶은 음식 먼저 물어보고 서로 배려해주는데 전 그런 가정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딸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요. 근데 신우는 시댁과 가는 여행에서 언니가 피곤했을 거라면서 또 챙겨주는 선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 있듯이요. 제가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 게 아이 낳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부터예요. 딸을 보면서 넌 참 좋겠다. 넌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작년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우 남편이 정말 바르고 좋은 사람이고 신우 시댁도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거든요. 평생 시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라 결혼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 후 더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보니 신우의 삶은 한 번도 힘들었던 적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싶어요. 신우의 결혼 앞두고 남편에게 제 감정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가씨 결혼할 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러게. 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서 이상한 놈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좋은 남자 만났네? 만약에 아가씨가 이상한 남자 만났다면 집안 난리 났겠지? 나부터 가만 안 두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상황 오게 하지도 않았지. 아가씨는 좋겠다. 아가씨가 부러울 때가 많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서 살면서 힘든 일 한 번도 없이 자랐을 것 같아. 철없이 컸지 뭐. 자긴 뭐 가족 없어? 다 마찬가지지. 우리 부모를 시부모님과 비교하고 제 어린 시절을 시누이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니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 내색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앞이라도 제 가족이 부끄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그러대요. 당신은 나랑 윤희가 있잖아. 우리 가족이 든든하게 당신 지켜주는데 뭘 그래? 저도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 이루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 잘 압니다. 누군가는 복에 겨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라 티내지 않고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라는 우리 딸을 보면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새벽. 부모님이 고성 지르는 게 무서워 거실 한구석에서 이불 쓰고 떨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든든한 가족 그늘 밑에서 선한 인성으로 평온하게 살아가는 시누이를 보면 없는 이만 못했던 제 가족들. 컴컴한 밤. 혼자 무서워 도서관에서 집까지 뛰어가던 학창시절이 떠올라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지금 와서 기억해 어쩔까 싶은데 그 시절의 내가 너무 가엾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딸을 부러워하고 시누이를 부러워하면서 가끔 스스로 너무 못나 보이고 그래서 한심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을 치유할 방법이 없을까요? 남친과 만난 지 8개월. 둘 다 나이도 있고 결혼 얘기 깊이 나눈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쯤 결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남친 혼자 수도권에서 자취하고 있고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친과 사귄 지 몇 달 안 돼서 부모님께는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남친 혼자 자취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면서 종종 반찬 같은 걸 해주시기도 하고 주말에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도 많았고요. 남친이 혹시 불편할까봐 내키지 않으면 굳이 저녁 초대 억지로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남친이 더 나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노는 게 더 좋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좀 비위 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밖에서 외식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식사 습관이 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컵이 있는데도 더럽게 먹은 밥그릇에 물을 따라 마신다거나 과일을 먹을 때도 포크가 있는데 굳이 손으로 집어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자기 먹은 밥그릇에 물 마시는 거 종종 있지 않았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친은 옛날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남친 집에 음식 같은 거 가져다 주러 가보면 항상 집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약간 돼지우리 같은 그런 수준이라서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집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서 남친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남친은 늘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뭐 특별하게 깨끗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집 수준이고요. 엄마랑 가끔 오래된 것 좀 버려라 이런 얘기 오갈 정도로 다른 집과 사는 게 비슷합니다. 남친이 하도 잘 못 치우고 사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깨끗해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남친이 지방 부모님께 내려간다고 할 때 같이 갈까 하면 힘들게 뭐 하러 가냐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도 되는데 벌써 애쓰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절 배려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남친 형이 지난주 결혼해서 같이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예식장에 부모님을 처음 뵙고 남친 집에 가게 됐는데 세상에 집이 무슨 TV에 나올 법한 쓰레기집 그런 집이더라고요. 현관 입구부터 온갖 짐으로 가득 차 있어 신발도 제대로 벗을 수 없을 지경이고 집 안에 들어가니 거실은 정말 편히 앉을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짐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 인사 왔다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내오려 하시기에 따라서 주방에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온갖 오래된 음식 냄새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있고요. 거기서 과일을 깎는데 과도에도 접시에도 시커먼 곰팡이가 보여 도저히 비위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주신다며 물때가 낀 주전자에 물을 끓이시는 겁니다.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 싱크대에 받아둔 물에 휙 헹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차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과일을 드시면서 형 결혼했으니 내년쯤 너희도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고요. 손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또 기절할 뻔했고요. 사람 수백 명 왔다 간 공중 화장실이 더 깨끗하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친 집에 다녀와 너무 충격이어서 며칠 고민하다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집 청소 같은 걸 잘 안 하시나 봐. 왜? 우리 집이 좀 어수선했지? 원래 그래. 자기네처럼 결벽스럽게 치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우리 집이 결벽이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하고 사는 거고 오빠네 집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사는 걸 자연스럽게 사는 거라고 해.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집이 심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더럽다고? 남친은 본인 집과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면서요. 오빠 자취방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했더니 더러운 게 뭔지 잘 모르고 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솔직히 오빠는 부모님 사시는 집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남친은 제 말에 화가 단단히 나서 더러운 사람이랑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더 할 거냐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연락이 없고요. 부모님께 지방 다녀온 얘기하면서 남친 집이 쓰레기집 같다고 너무 더러워서 못 견딜 수준이었다고 했더니 예전 분들 뭐 버리고 하는 거 잘 못하셔서 집에 계속 쌓아두는 사람들 많다면서 그렇다고 남친 앞에서 집이 더럽다느니 심하다느니 그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본인 집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기분 좋겠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친이 치우는 걸 잘 못하면 네가 치우면서 살면 될 걸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면전에 대고 부모님 험담했냐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시고요. 저보고 남친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기본적인 위생을 얘기한 건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고 자란 게 있으니 남친도 결혼하면 저렇게 위생 개념 없이 살 게 뻔하잖아요. 제 남친 같은 집에서 자란 사람과 사귀어 보신 분 계신가요? 전 부모님이 뭐라든 그냥 헤어질 건데요.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과하다고 하시기에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